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으시겠죠. 돈이 벌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 똑똑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날카로운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되게 제 날카로운 지적이라 생각해요. 이게 빵이랑 36분을 통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등록할 때 계정을 전부 다 삭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폐업할 때 하나하나 그 일일이 삭제가 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했었어요. 거의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22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그 2년에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근데 제 영상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상한 게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22년도 말에 폐업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쿠팡에 연락까지 해가면서 마침표를 또 찍느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종지부를 찍어야 됐었는지랑 대량 등록을 떠나기로 한 지금 시점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 제 속마음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왜 이제 와서 36분 넘게 통화를 해서 마침표까지 찍느냐라고 한다면 폐업한 이후로도 쿠팡에서 메일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상품 위반이라고 계속 날라와요. 상품을 삭제해도 계속 날라와요. 제 생각에는 쿠팡 서버에서 상품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막 계속 날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죠. 이게 약간 추노당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좀 귀찮은 걸 넘어서 좀 자르고 가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그 메일 받은 사람들 그 모두 셀러로스 아이디 다 금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특별한 명칭은 없고 속칭 연좌제라고 합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 사람 명의로 가입하는 모든 계정을 다 금지시키는 건데 쿠팡도 그게 정도에 따라 다른데 존재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랑 ESM은 이 제도가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량 등록을 할 때 당시에도 이 정책이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게 몇 개더라? 정책을 3번 위반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쿠팡은 사실 지금 이렇게 메일 날라와도 별다른 제재가 없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판매하는 그 계정도 다 싹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싹을 자를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지금 전화를 해서 다 청산을 시켰던 거죠. 혹시라도 그 대량 등록 계정 아직도 남아 계신 분 있으시면 저처럼 그 전화해서 청산하시는 거 전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분란의 씨앗은 저는 빨리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참고로 저는 계정이 18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기왕 정리한 김에 오늘은 그 온오프라인에서 제가 질문 받았던 것들이랑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완전히 그 청산한 김에 제가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도 대량 등록 진짜 돈 되는 거 맞아? 라는 거였어요. 저는 똑같아요. 당연히 되죠. 벌려요. 이게 되게 의외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대량 등록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돈이 벌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벌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없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로 하시는 유튜브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으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돈이 벌리는 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했었을 때도 돈이 벌린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으시겠죠. 돈이 벌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 똑똑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날카로운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되게 제 날카로운 지적이라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게 벌리긴 하는데 제가 폐업을 선택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 뒷면에 있던 그 어두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두운 부분이 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던 거예요. 일단 돈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벌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이게 일단 1번입니다. 하지만 벌린다는 건 맞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매출의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결정적이었던 게 결국에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폐업을 향해 달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켓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2회 정지를 받으면 사실상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했었던 기록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회를 넘어가면 아무리 해도 안 풀어줘요. 진짜 웬만한 경우 아니면 안 풀어줘요. 근데 문제는 대량 등록은 매출을 내려면 상품수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사업자를 많이 내야겠죠? 근데 보세요. 제가 했었던 거 기준으로 18개를 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매출을 유지하려면 18개를 또다시 내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원래 만지던 사람이니까 소싱 같은 것도 다 프로그램으로 자체로 만들어서 돌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토어를 100개 운영하거나 뭐 그런 거 저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매크로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되니까. 근데 프로그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업자를 폐업했다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0개 냈어요. 그러면 100개가 결국에는 다 폐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개를 또 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50개, 100개 넘게 내신 분들은 이거를 진짜로 다시 내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문이나 CS나 뭐 이런 거 둘째 치고요. 마켓 계정을 정지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대량농가 관련된 컨텐츠 올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런 건 이런 거였다, 그런 컨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해결 방법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계정이 마켓 정지를 피하는 거지?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보면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쿠팡에서 뭐 추노 메일을 보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건 쌩까면 돼요. 그런데 왜 계속 다시 만들어내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한두 개 다시 내고 하는 거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근데 보통 사업자로 매출 내면은 매출 내려면 뭐 6개 내고 12개 내고 18개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아,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그 운동장에서 뛰어요. 러닝을 해요. 내가 러닝을 하는데 그 내 눈앞에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카운팅을 보면서 뛰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그게 너무 싫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재권이죠. 지재권 연락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연락은 오더라고요. 저는 대량에서는 크게 안 걸렸는데 반자동에서는 좀 많이 걸렸어요. 반자동에서 오히려. 그래서 근데 저는 잘 끝냈던 케이스였는데 이거는 지금도 걸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잘 끝내시길 바랄게요. 이게 한 번 걸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저도 알거든요. 별다른 얘기를 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잘 끝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관없으신 분들은 대량록을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켓 정지고 나버리고 그냥 다시 되지 뭐 100개 1000개 그런 분이시면 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대량을 그만뒀던 결정적인 이유고 돈이 벌리긴 했는데 왜 계속해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마켓 사업자를 내고 대량록 지재권 연락 오면은 미안하다 하고 조사받는 거 연습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사업의 형태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강의를 추천해주세요. 아, 이거 지금도 연락 많이 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찍은 영상 중에 그걸 통해서 카톡을 지금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단톡방 닫았거든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물어보세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분이 누군지는 제가 연락하셨던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좋은 강의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좀 애매한 것이 최근에 이제 직접 들은 강의가 없는지라, 왜냐면은 권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들어본 것도 아닌데 그걸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아마 9월달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8월달에 중국 시장들 좀 갔다 오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제 셀링에 불을 좀 땡길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 컨텐츠를 찍을 예정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닿으면은 다른 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그 부분에 강의 듣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로 괜찮으면은 저도 컨텐츠 찍어도 좋고 그분도 장사 잘 돼도 좋고 뭐 시청자분들도 좋은 강의 찾는 거니까 셋 다 윈윈윈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걸 할 거면 사전에 다 투명하게 오픈해야겠죠. 만약에 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항상 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만족을 위하시는 거면 저렴한 거 들으세요. 강의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격을 많이 지불하시면 지불하실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시는 거라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받을 게 유형적으로 명확해지면 저는 들을만하다고 생각해요. 돈가스도 5만원 10만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가스가 비쌀 수도 있죠. 대신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비싸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듣는 강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저렴한 거 들으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나 이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계속해도 되냐? 이거요. 이거는 솔직히 애매해요. 딱 잘라 말씀드리기 힘든 게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존버하는 게 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존버했다가 뛰쳐나갈 케이스였고요. 이거는 저는 이랬었다는 그 내용만 이제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망하기 직전에 그 나타났었던 징조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사실 느껴요. 이를테면 하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소한 징조들이 보인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는데 저한테는 그런 징조들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망하기 직전에 느낄 수 있었던. 이익과 상관없는 매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2천만 원 매출 찍으면요, 내 기본 매출은 2천만 원이에요. 0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매출은 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2천만 원이라고 다음 달에도 2천만 원인 법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2천만 원 한번 찍고 나면 내 매출의 디폴트 값은 2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에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사람이 굉장히 초조해져요. 왜냐면 내 기본은 2천이니까 내가 뭐 예상되는 매출이 1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 매출은 2천인데 1천만 원을 깎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0에서 1천만 원을 벌었다가 아니라 1천만 원이 깎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1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리를 하냐?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익비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어떻게 하냐? 마진이 작아도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기 시작해요. 왜? 어쨌든 판매면 매출은 찍히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진율이 5%여도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도 진행했었고, 뭐 기록 보니까 한 6% 그런 제품들도 진행했었는데, 뭐 이런 건 진짜 안 하는 일만 못하죠. 말 그대로 그거 반품 먹으면 30만 원이나 다 떠안는 건데, 이런 거는 손익비율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제 매출의 기본은 2천이니까 2천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할인을 치거나 위험한 것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런 게 징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고객일까요? 당연히 좋은 말 하는 분이겠죠? 그쵸? 왜냐면 악플 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거부감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지갑을 열 확률이 더 적어요. 적어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분들이 지갑을 열겠죠. 그쵸?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면 매출이 급하니까 이런 분들의 지갑도 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 전화통화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막판에 전화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물건을 안 살 것 같은 분들한테도 전화통화를 해서 어떻게든 그 물건을 사게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게 고객을 대하는 그 스킬이 늘어서 도움이 지금 많이 되기도 했지만, 손익비가 안 맞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되는 걸 더 되게 하는 건 쉬운데, 안 되는 걸 되돌리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손익비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중에 은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제 등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통화가 길어지시는데 적절히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조언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전혀 가망이 없는 거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전화기를 붙잡고 제발 사주세요 하는 게 왜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날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더 투자를 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냉정한 판단들이 안 되면은 한 번쯤은 고민해볼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고민들을 못했어요. 지금은 겪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제3자분들한테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고민해볼 것 같아요. 점점 악수를 두기 시작했다면 좀 재충전을 해서 이걸 되돌릴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보존하고 빠져나오거나,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입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예요.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사입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예전에 재고 리스크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재고 리스크가 너무 부담이 됐었으니까. 실제로 저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짬밥이 쌓이면 그 사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해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냥 바로 사입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돈으로 봐도 어차피 프로그램 월결제하면 15에서 20만원 무조건 쓰잖아요. 그러면 재고로 15만원 20만원 사입하는 거랑 돈 쓰는 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사입을 해야 한다면 사입으로 시작하는 게 나은 게, 얼마 전에 거의 한 분야에만 20년 넘게 이제 하셨던 분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 여러분도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요리를 내가 배우러 갔어요. 근데 일식, 양식, 한식, 중식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일식이에요. 그래서 막 학원을 찾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게 양식 학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식을 배우고 싶은데 양식 학원에 등록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요리를 배우는 건 똑같은 틀이에요. 그쵸? 근데 요리를 배우는데 내가 일식을 배우고 싶은데 양식을 배우는 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한식을 20년 한다고 해서 양식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리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뭐 칼질이나 그런 건 잘하겠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프로의 영역, 그러니까 밥벌이의 영역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갈 곳, 그러니까 일식을 찍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양식이나 한식을 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식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쇼핑몰의 경우에는 사입을 하겠다는 그 방향서 먼저 찍어놓고 거기에서 사입 금액을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이면 난 초보니까 10만원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입을 찍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듣고 제가 느낄 때는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일리가 있다 싶은 것이, 뭐 실제로 뭐 15만원 사입한다고 지고 박살나지 않잖아요. 어제 구매 대행도 프로그램비 내는 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15만원이면 뭐 재고도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당근에서 나눠줘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굳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맛을 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사입하라고 해요. 저는 그냥 15만원 처음부터 사입해. 못 팔면 그냥 그거 뿌리고 다른 거 도전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란돈으로 마무리 지은 김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이모저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움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